추특강은 출양파의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으로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주식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하고 있습니다. 추특강을 통해서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적다 보니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또한 회사나 개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서 시중에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의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보통 패드나 연준이라고 부르는데 증시격언에 연준에 맞서지 마라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간과하기 쉬운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풍문만으로 국내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연준의 금리 방향과 영향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할까요?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고용과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이 안 좋아지면 고용을 줄이게 되고 개인의 평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다 보니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기준금리에 맞춰 일선 은행들은 대출금리와 대출 조건을 완화하게 됩니다. 기업과 개인들은 대출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으로 인해서 가계 소비는 늘어나고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게 되고 경기가 화랑이 되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심각하게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0%로 내리기도 하고 유럽중앙은행처럼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금 금리가 0% 아래로 내려가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대규모 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에도 은행에 돈을 맡겨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인터넷 뱅킹 등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수수료를 내기도 하고 유럽처럼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기는커녕 거꾸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난 독특한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는 1972년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는 당시 원유 수출국들의 막대한 자금 유입으로 통화 강세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마이너스 2%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스위스에서 반짝 이벤트로 시행됐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에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정식 도입을 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유럽에서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시장 환경에 맞춰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풀기도 하지만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여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식을 줄 모르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시중에 유통시켰고 이러한 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에 따라 돈은 수익을 쫓아서 이동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보통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돈은 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이 저조해지고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가 적절한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숙지하시면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절하게 올린 금리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초반에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한 때에는 금리가 상승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공황 수준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연준은 금리를 0%로 내렸고 엄청나게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매입한 국채만큼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찍어낸 달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엄청난 수준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부터 이후 10년간 발행한 달러의 양만큼을 최근 1년 만에 찍어냈으니 그 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낸 데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전문가라고 해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를 이해시키려고 언급하다 보면 내용도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 중략하기로 하고 달러 패권과 관련된 특별한 이유도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중의 유동성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유동성으로 올라간 주가는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생길 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으니 연준의 금리 정책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